미국이 자랑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총 연장 77,540km입니다. 50년 넘게 쌓은 노하우죠. 그런데 한국은요, 5,016km로 전 국토를 30분 생활권으로 묶었습니다. 미국 교통공학자들이 불가능이라 단정했던 밀도입니다. 저는 직접 경부고속도로 428km를 달렸습니다. 17개 휴게소, 49개 나들목, 완벽한 실시간 관제. 그리고 단 한 번의 정체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간 고속도로 설계와 교통 흐름을 분석해온 교통공학자입니다. 텍사스 교통연구소 소속이죠. 제 전문 분야는 도로 용량 분석과 교통 흐름 최적화입니다.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를 연구하고 설계 자문을 해왔습니다. 미국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은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 고속도로법에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총 연장 77,540km, 교량 55,500개, 터널 104개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망입니다. 50년 넘게 공들여 건설한 미국의 자랑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체입니다. I-95는 미국 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3,100km 대동맥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메인주까지 이어지죠. 하루 평균 20만 대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워싱턴 DC 구간만 들어가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지체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실상 주차장이에요. LA의 I-405는 더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로 기록됐죠. 너비가 14차로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완전히 막힙니다. 킬로미터 구간을 통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 많아서.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첫째, 진입로 설계가 미흡합니다. 미국 고속도로의 램프는 대부분 짧고 가파릅니다. 합류 구간에서 속도를 맞추기가 어렵죠. 본선 차량과 진입 차량이 충돌 위험을 피하려 급제동하면서 정체가 시작됩니다. 둘째, 분기점이 복잡합니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여러 선택지를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차로 변경이 일어나고 흐름이 깨집니다. 셋째, 사고 대응이 느립니다. 미국은 사고 발생 후 경찰 출동까지 평균 12분, 차로 통제까지 평균 15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정체는 이미 수십 킬로 확산됩니다. 우회 안내도 늦습니다.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죠. 넷째, 실시간 관제가 부재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CCTV만 있을 뿐 실시간으로 흐름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전광판도 고정 메시지만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량 급증 시 속도 제한을 조정하는 것도 수동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관리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도로를 많이 깔았지만 흐름을 제어하지는 못했다고요. 미국은 인프라는 거대하지만 운영은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봄, 한국 출장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교통흐름 비교 연구 프로젝트였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총연장 5,016km면 텍사스주 하나 크기도 안 됩니다. 미국의 1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밀도가 독일보다 높습니다. 면적 100km당 0.5km 수준이죠. 전 국토를 고속도로 3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1970년 개통입니다. 미국보다 14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50만 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체율이 5% 이하라고요. I-95의 정체율이 40%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을 렌터카로 주행했죠. 금요일 오후 3시, 가장 혼잡할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울 양재 IC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주말을 앞둔 시간대였죠. 미국이었다면 이미 본선이 막혀 있을 시간입니다. LA의 I-405는 이 시간이면 사실상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입로부터 차이가 보였어요. 램프 길이가 충분히 깁니다. 미국의 진입로는 평균 200에서 300m입니다. 가속 구간이 짧아서 본선 속도를 맞추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500m 이상입니다. 여유 있게 가속할 수 있어요. 합류 지점에서 속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본선 차량과 진입 차량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더 놀라운 건 차로 설계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구간마다 차로 수가 다릅니다. 수도권 구간은 왕복 10차로,
지방 구간은 왕복 4에서 6차로죠. 교통량에 맞춰 가변적으로 설계된 겁니다. 미국은 한 번 깔면 끝입니다. I-95는 뉴욕 구간이나 버지니아, 시골 구간이나 똑같이 왕복 6차로입니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톨게이트가 정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이패스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봤더니 정말 대부분 차량이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는 지금 한국 고속도로의 표준이 됐죠. 미국은 어떤가요? 뉴욕 뉴저지 구간의 턴파이크는 여전히 유인 톨게이트가 많습니다. EGPS하는 전자요금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급률이 60% 수준입니다. 나머지 40%는 여전히 정차해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죠. 톨게이트만 통과하는데 평균 3~5분 걸립니다. 출퇴근 시간은 10분 넘게 걸리기도 해요. 한국은 2024년부터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경부선 대왕판교, 요금소 등 28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으로 무정차 통과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조차 필요 없어요. 번호판 촬영 정확도가 99.99%라고 합니다. 요금은 15일 이내 자동 결제되거나 자율 납부하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교통 흐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톨게이트에서 정차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입니다. 그 충격파가 수금까지 전파되죠. 미국 교통공학 이론으로 쇼크파 현상이라 부릅니다. 한 대가 멈추면 뒤에 100대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국은 톨게이트를 흐름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통과하면 자동 결제됩니다. 속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정차는 없어요. 쇼크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 만남 휴게소를 지나 본선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차량 속도가 일정합니다. 시속 100에서 110km로 거의 동일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미국 같으면 한 차로는 60km, 다른 차로는 120km로 달리는 차들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위험하죠. 한국 운전자들이 특별히 양보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도로 자체가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차로별 역할이 명확합니다. 1차로는 추월, 2, 3차로는 주행, 4차로는 진출입 준비 차로입니다. 전광판이 계속 안내하고 노면 표시도 뚜렷합니다.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미국은요? 차로 구분이 모호합니다. 추월차로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량이 많아요. 법적으로 금지인데도 단속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차량들이 오른쪽으로 추월하죠.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는 이게 설계 철학의 차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은 도로를 깔아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단 많이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죠. 한국은 도로를 운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용량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수원을 지나 안성 방향으로 달리는데 전광판이 나타났습니다. 안성 휴게소 20km 전방, 소통 원활, 실시간 정보였습니다. 정확했어요. 안성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주차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휴게소가 있는지조차 몇십 분 전까지 모를 때가 많아요. Next rest there에 50miles라는 표지판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입니다. 80km나 되는 구간에 화장실 하나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은 휴게소 간격이 평균 30에서 5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엔 양방향 각 17개 휴게소가 있습니다. 428km를 17개로 나누면 25km마다 하나씩 있는 셈이죠. 졸음운전 방지에 최적화된 간격입니다. 안성휴게소에서 15분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천안 구간에 진입하는데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었어요. 천안 JC 5km 전방 사고, 1차로 통제, 우측 차로 이용 권장. 놀라운 건 제가 앱을 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알려준 거예요. 위치 기반 실시간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511 전화번호로 교통정보를 들을 순 있어요. 하지만 수동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실시간 푸시는 없죠. 대부분 운전자는 구글맵이나 웨이즈 같은 민간 앱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CCTV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앱과 전광판으로 송출하죠. 공공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이 완벽히 결합된 겁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차가 많아서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진입로 설계, 톨게이트 방식, 차로 운영, 정보 제공. 이 모든 게 20세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한국은 21세기 기술로 도로를 재해석했습니다. 같은 아스팔트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천안 IC를 지나 대전 방향으로 달리는데 제 앞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 펑크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순간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사고 차량이 갓길로 비키는 데만 수분이 걸리고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서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는 순간 2km 뒤쪽 전광판에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주행 1차로 사고, 23차로 이용. 제가 그 전광판을 본 건 사고 지점에서 한참 전이었어요. 저는 미리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였죠.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 놀랐습니다. 이미 도로 순찰차가 도착해 있었거든요. 사고 발생해서 3분도 안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순찰차는 사고 차량 뒤에서 후방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차로 하나가 막혔지만 교통 흐름은 거의 끊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상황이면 어떨까요? 평균 12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사고 신고에서 경찰 출동까지요. 그 사이 정체는 이미 수킬로 확대되죠. 한국도로공사 연구에서 따르면 한국은 평균 사고 대응 시간이 일반 구간에서 38분, 터널에서 34분입니다. 검지와 대응 시간을 합친 전체 지속 시간이에요. 미국은 사고 처리 완료까지 평균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차이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CCTV로 전 구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모든 영상을 24시간 감시하죠. 사고가 나면 즉시 감지됩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 지령이 내려가요. GPS로 위치가 파악되니 최단 경로로 바로 투입됩니다. 전광판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관제센터에서 한번 입력하면 해당 구간 모든 전광판이 동시에 메시지를 표시하죠. 운전자들은 사고 지점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합니다. 급정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은요? CCTV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시 구간에만 설치돼 있어요. 시월 구간은 감시 사각지대입니다. 사고 신고는 대부분 지나가던 운전자의 911 전화로 이루어지죠. 신고에서 출동까지 평균 12분입니다. 한국과 9분 차이예요. 9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사고 현장을 보고 급제동합니다. 뒷차가 연쇄 추돌하죠. 2차 사고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사고의 30%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5% 미만이에요. 실시간 정보 제공이 2차 사고를 막는 겁니다. 신탄진 IC를 지나자 고속도로 노면이 달라졌습니다. 배수음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어요.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평평한 아스팔트가 많습니다. 배수가 안 돼서 비 오는 날 수막 현상이 자주 일어나죠. 한국은 노면 설계부터 다릅니다. 빗물 배수음, 미끄럼 방지 포장, 눈 녹는 속도를 고려한 노면 재질까지요. 기후 조건에 맞춘 설계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많은 나라니까요. 대전을 지나 금강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 전광판에 실시간 주차 현황이 떴습니다. 대형 주차 20석, 소형 주차 35석 여유. 미리 알고 들어가니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미국 휴게소에는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들어가 봐야 알죠. 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다시 나와서 다음 휴게소까지 가야 합니다. 다음 휴게소가 80km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휴게소에서 15분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김천 방향으로 달리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20km 전방 공사 구간, 우측 2개 차로 이용. 아직 공사 구간이 보이지도 않는데 알려주는 겁니다. 공사 구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차량이 좌측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차로 변경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정체가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공사 구간 바로 앞에서 차량들이 급하게 차로를 바꾸죠. 정체가 수길로 이어집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정보를 미리, 자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운전자가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급한 움직임이 사라지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한 IT 기술이 아닙니다. 운전자 행동 심리학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패닉하게 돼 있어요. 미리 알면 침착하게 대응하죠. 한국은 이걸 시스템으로 구현했습니다. 추풍령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 내부에도 CCTV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어요.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습니다. 터널 내 사고는 더 위험하니까요. 폐쇄 공간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데이터에서 따르면 터널 구간 사고 평균 처리 시간은 34분입니다. 일반 구간 38분보다 오히려 빠르죠. 터널마다 별도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신속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터널은요? 모니터링이 약합니다. 2015년에 뉴저지 링컨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났을 때 발견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터널 내부였는데도요. 한국이었다면 30초 안에 감지됐을 겁니다. 김천을 지나 구미로 향하는 구간에서 차로가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왕복 8차로로 확장된 거예요.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영남 연결 구간이라
2003년에서 확장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한 겁니다. 미국은 이런 가변 확장이 어렵습니다. 한번 도로를 깔면 수십 년 그대로 쓰죠. 예산도 문제지만 관리 주체가 복잡해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주마다 다른 교통국에서 관리하거든요. 한국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합 관리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5016km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구간을 달리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단순히 도로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거요. 물리적 인프라 위에 디지털 레이어가 완벽하게 결합된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구를 지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다시 변했습니다. 동대구 분기점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26km 구간이 왕복 8차로로 확장돼 있었어요. 2003년 12월에서 완성된 구간입니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대구 도심 구간을 미리 확장해둔 거죠. 미국이었다면 이런 구간별 맞춤 확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주마다 교통국이 다르고 예산 배정 방식도 달라요. 한 주에서 확장 공사를 하면 다른 주에서 병목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조정이 안 되죠. 한국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을 통합 관리합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우선 확장해요. 2001년에서 시작한 김천구미 구간 8차로 확장, 2001년에서 착수한 영동 김천 구간 6차로 확장, 2003년 완료된 동대구 구미 71.8km 구간 8차로 확장까지요. 모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영천 IC를 지나자 갑자기 도로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직선화 공사를 한 구간이에요. 1990년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선형 개량 작업이었죠. 추풍령 구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배가 심해서 사고가 잦았던 곳인데 2006년 12월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직선화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둡니다. 1950년대에서 만든 도로를 70년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커브가 심한 구간도 경사가 가파른 구간도 그대로입니다. 개량 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죠. 한국은 개통 후에도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1970년에서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는 2024년 현재까지 수십 차례 확장과 개량을 거쳤어요. 왕복 4차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구간이 왕복 10차로, 대구 구간이 왕복 8차로, 기타 주요 구간이 왕복 6차로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관리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5016km 전체를 책임지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장기 계획도 일관성 있게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변경했어요. 10km 전방 사고로 정체 예상, 상주 영천 고속도로 경유 우회 추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더 빠른 경로를 제안한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언양 영천 구간에서 정체가 예상되니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타고 우회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제안을 따랐습니다. 경주 IC에서 상주 영천 고속도로로 빠졌죠. 2017년에서 개통한 비교적 새로운 고속도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우회로 역할을 하는 노선이에요. 미국에는 이런 우회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막히면 대안이 거의 없어요. I-95가 막히면 내륙으로 수백 개 돌아가야 합니다. I-5가 막히면 우회로가 사실상 없죠. 한국은 다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로 우회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로가 최소 5개 이상입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죠.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교통량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쾌적했어요. 20분 정도 달려서 다시 경부고속도로에서 합류했는데 제가 우회하는 사이 본선 정체는 이미 해소돼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치워진 거죠. 저는 차 안에서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본선을 그대로 탔다면 정체 구간에서 15분에서 20분 지체됐을 겁니다. 우회로를 탔더니 5분만 더 걸렸어요. 15분을 아낀 셈이죠. 이게 시스템의 힘입니다. 도로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운전자가 즉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곳이 막혀도 전체가 마비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I-95 한 구간만 사고 나도 수십 핀가 마비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운전자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해요. 2시간, 3시간씩요. 통도사유계소를 지나 부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언양-부산 구간은 2001년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된 곳입니다. 원래는 왕복 4차로였는데 교통량 증가로 확장했죠. 이 구간에도 CCTV가 빽빽했습니다. 터널마다, 교량마다, 커브 구간마다 설치돼 있었어요. 한국 고속도로 전체에서 CCTV가 몇 대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천 대는 될 겁니다. 모두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죠. 미국은 CCTV를 설치해도 통합 관제가 안 됩니다. 주마다 다른 시스템을 쓰거든요. 뉴욕에서 본 CCTV 영상을 뉴저지 교통국에서는 못 봐요. 데이터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제주도 빼고 모든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어디서든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퇴근 시간대였어요. 미국이었다면 톨게이트에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이패스 차로가 14개 중에서 10개나 됐어요. 대부분 차량이 무정차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시속 30km로 통과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달리는 동안 정차한 곳은 휴게소뿐이었습니다. 신호도 없고 톨게이트 정차도 없고 정체도 거의 없었어요. 소요 시간은 4시간 10분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30분 쉰 걸 빼면 실주행 3시간 40분이었죠. 평균 시속 116km였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어땠을까요? I-95로 뉴욕에서 버지니아까지 비슷한 거리입니다. 금요일 오후라면 최소 6에서 7시간 걸려요. 정체 때문에요. 운이 나쁘면 8시간도 갑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우회 네트워크, 통합 관제, 즉각 대응이 결합된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외부 변수가 생겨도 전체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유기체 같은 구조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달리면서 제가 낸 통행료는 얼마였을까요? 하이패스로 결제된 금액은 36,900원이었습니다. 현금 기준은 45,000원이고요. 캠당 약 95원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거리를 달렸다면 어땠을까요? 텍사스에서 I-95를 300마일 약 480km 달리면 평균 25에서 30달러입니다. 약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죠. 요금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체로 2-3시간을 더 쓰게 됩니다. 시간당 25달러로 계산하면 50에서 75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연료비도 더 듭니다. 정체 구간에서 공회전하면 연비가 30에서 40% 떨어지거든요. 100km당 10달러 쓴다고 치면 정체로 추가 5달러가 듭니다. 휴게소 문제도 있어요. 미국 고속도로에는 한국식 휴게소가 거의 없습니다. 레스트 에어라는 게 있긴 한데 대부분 화장실과 자판기만 있어요. 시사를 하려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인터체인지, 근처 맥도날드나 주유소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거리입니다. 레스트 에어의 간격이 평균 50에서 80km예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도 있죠.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졸음이 와도 쉴 곳이 없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양방향 각 17개씩 휴게소가 있습니다. 평균 간격이 25km예요. 법적으로도 25k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죠. 30분만 달리면 휴게소가 나옵니다. 화장실, 식당, 편의점, 주유소가 모두 갖춰져 있어요. 미국 트럭 기사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트럭 스탑을 찾아갑니다. 트럭 스톱이라고 고속도로 밖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대형 주유소 편의점 시설이에요. 여기에는 식당, 샤워실, 숙박시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 안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나가려면 5에서 10분 우회해야 하고 다시 들어오려면 또 5에서 10분 걸립니다. 왕복 20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냥 휴게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5분입니다.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레스트 에어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외진 곳에 있고 밤에는 조명도 어둡습니다. 범죄 표적이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미국 운전자들은 레스트 에어보다 트럭스탑이나 주유소를 선호합니다. 사람이 많고 24시간 영업하니까 안전하거든요. 한국 휴게소는 24시간 관리됩니다. CCTV가 설치돼 있고 보안요원이 상주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죠. 청결도도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시스템도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저는 안성휴게소에서 한번 쉬었습니다. 20분 정도 머물렀어요. 화장실 가고 커피 사서 마시고 주차장에서 잠깐 스트레칭 했습니다. 주차 공간은 충분했어요. 대형 주차장에 승용차 150대, 화물차 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주차 정보도 제공됐어요. 진입 전에 전광판에서 대형 20면, 소형 35면 가능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으니 만차일 때 다른 휴게소로 갈 수 있죠.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해봐야 자리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만차면 다시 나가서 다음 휴게소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휴게소가 50km 떨어져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갓길에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통행료 외에도 숨은 차이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보급률이 90%를 넘어요. 시속 30km로 그냥 통과합니다. 2024년 5월부터는 스마트 톨링까지 시범 운영 중이에요. 번호판 인식으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필요 없죠. 미국은 EGPS 보급률이 60% 정도입니다. 나머지 40%는 여전히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요. 톨게이트에서 완전 정차합니다. 앞차가 카드 꺼내고 결제하고 영수증 받는 동안 뒤에서 기다려야 하죠. 한 대당 평균 30초 1분 걸립니다. 러시아어에는 톨게이트에서 10에서 15분씩 대기합니다. 서울 부산 4시간 거리에서 톨게이트 대기만 30분 추가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일본과 비교해 볼까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약 550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보다 120km 더 길죠. 통행료는 얼마일까요? 14,410엔입니다. 하나로 약 14만 원이에요. 한국 경부고속도로 4만 원에 3.5배입니다. 거리당 요금을 계산해보면 일본은 킬당 약 255원입니다. 한국은 95원이에요. 일본이 2.7배 비쌉니다. 게다가 일본 고속도로는 대부분 왕복 2사차로예요. 한국처럼 6에서 10차로 확장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은 또 다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780km를 가려면 통행료가 약 80유로입니다. 하나로 12만 원 정도죠. 킬당 약 154원입니다. 독일은 고속도로가 무료지만 대신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에서 사고율이 높아요. 한국 고속도로의 가성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렴한 통행료에 높은 안전성, 촘촘한 휴게소 네트워크, 실시간 관제 시스템까지 제공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통합 관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5,016km 전체를 책임집니다.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적자 구간을 보전해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주요 간선에서 번 돈으로 지방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거죠.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 톨웨이는 비싸고 펜실베이니아 턴파이크도 비싸요. 반면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통일성이 없죠. 수익 구조도 제각각이고 관리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부산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428km를 4시간 10분 만에 달렸고 통행료는 36,900원이었어요. 휴게소에서 쓴 돈은 5,000원 정도였습니다. 총 42,000원이죠. 미국에서 같은 거리를 달렸다면 최소 6에서 7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통행료 4만 원, 추가 연료비 1만 원, 휴게소 대신 식당 들르느라 2만 원, 시간 기회비용 10만 원 이상이에요. 총 17만 원 넘게 들죠. 한국 시스템이 4배 이상 효율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제정보 휴게소 통행료가 하나로 통합된 생태계였어요. 부산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경험한 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미국 교통공학자로서 20년 일했지만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은 제 모든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관리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5,016km를 통합 관리해요. 하나의 조직이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를 모두 책임집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기준이 통일돼 있죠. 미국은 다릅니다. Interstate Highway System 77,540km는 연방정부가 만들었지만 관리는 각 주에서 합니다. 50개주에서 각자 예산을 편성하고 각자 기준을 적용해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뉴욕주 톨웨이는 톨게이트마다 요금을 받습니다. 펜실베이니아 턴파이크도 비슷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텍사스는 일부 구간만 유료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각 주에서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욕은 교통량이 많아서 통행료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주 예산이 충분해서 무료로 운영합니다. 텍사스는 땅이 넓어서 일부 구간만 유료화했죠. 문제는 연결성입니다.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I-95를 타고 가면 톨게이트를 7, 8번 지납니다. 매번 정차해서 결제해야 해요. EGPS가 있어도 주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달리는 동안 톨게이트는 2번입니다. 양재 IC에서 들어가고 부산 톨게이트에서 나올 때죠.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이패스로 무정차 통과해요. 2016년부터는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넘나들어도 한 번만 결제하면 돼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간을 계산해서 최종 목적지에서 정산합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주 경계를 넘으면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데이터 공유가 안 됩니다. 뉴욕에서 낸 톨비를 뉴저지에서 조회할 수 없어요. 유지보수 예산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도로 관련 예산에서 약 25%를 유지보수했습니다. 선진국 평균 40%보다 낮은 수준이죠. 예산이 부족하니 도로가 계속 노후화됩니다. 2007년 보고서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미국 차량의 31%에서 손상된 포장면을 달리고 있어요. Interstate Highway에서는 38%입니다. 도시 구간은 47%나 돼요. 거의 절반이 손상된 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각 주에서 재정이 어려우면 도로 보수를 미룹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비용이 듭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적자 구간을 보전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번 돈으로 지방고속도로를 유지합니다. 크로스 subsidy 구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통합관리 때문입니다.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니까 개별 구간의 수익성보다 전체 효율을 우선합니다. 미국처럼 주마다 따로 관리하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없어요. 기술 투자도 다릅니다. 한국은 CCTV, VMS, 실시간 관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니까 투자 효과가 크거든요. 한 곳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면 전국에서 적용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에서는 최신 시스템을 쓰고 어떤 주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입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투자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텍사스 교통국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주만 해도 I-35, I-10, I-45 등 수천 킬을 관리해요. 하지만 예산은 제한돼 있습니다. 새 도로를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 기존 도로 유지보수는 뒷전이죠. 한국도로공사는 다릅니다. 신규 건설과 유지보수를 균형 있게 진행해요. 2003년에서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구미 구간을 8차로로 확장했습니다. 2015년에서는 판교양재 구간을 10차로로 확장했죠. 지속적으로 개량합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서 만든 도로를 70년째 그대로 씁니다. 커브가 심한 구간도 경사가 가파른 구간도 그대로예요. 선용 개량은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집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첫째, 통합관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해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기준이 통일돼 있습니다. 둘째, 교차 보조입니다. 수익 구간에서 적자 구간을 보전해요. 전체 효율을 우선합니다. 셋째, 지속적 투자입니다. 신규 건설과 유지보수를 균형 있게 진행해요. 기술 개발에도 투자합니다. 넷째, 데이터 통합입니다. 전국 CCTV, VMS, 관제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실시간 정보 공유가 됩니다. 미국은 이 네 가지가 모두 부족합니다. 주마다 따로 관리하고 교차 보조가 없고 투자가 부족하고 데이터가 분산돼 있어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5,016km에서 평균 정체율 5% 미만입니다. 미국은 77,540km에서 주요 구간 정체율 40%예요. 면적은 15배 넓지만 효율은 8분의 1 수준입니다. 통행료도 비슷합니다. 한국 경부고속도로 킬당 95원이에요. 일본은 255원, 프랑스는 154원입니다. 한국이 가장 저렴하죠. 게다가 서비스 품질은 가장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구조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전국을 하나로 설계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했죠. 처음 설계가 달랐던 겁니다. 그 차이가 50년 후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역사를 알고 싶었어요.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개통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였어요. 착공해서 완공까지 걸린 시간은 2년 5개월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1인당 GDP에서 142달러였습니다. 미국의 30분의 1 수준이었죠. 자동차 보유 대수는 6만 대밖에 안 됐어요. 도로 포장률은 8%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428km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세계은행 IBRD는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속도로가 필요 없다 해서 판단이었어요. 경부선 철도가 있고 국도를 포장하면 충분하다 해서 의견이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반대했습니다. 불가능한 계획이해서 평가였어요. 재정적으로 무모하다 해서 충고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국민 굶기면서 도로 만드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비판했어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외국 차관 한 푼 없이 순전히 내자로요.
연인원 약 900만 명에서 투입됐습니다. 당시 인구 3천만 명 중에서 900만 명이에서 동원된 겁니다. 공사비는 429억 원이었습니다. 캠당 1억 원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고속도로였습니다. 77명에서 희생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대가였죠.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미국은 1956년에서 Interstate Highway 시스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어요. 총 연장 77,540km를 계획했습니다. 미국은 35년 걸렸습니다. 1956년에서 시작해서 1991년에서 완성됐어요. 한국은 2년 5개월 만에 428km를 만들었죠.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존 도로를 개량했습니다. US 하이웨이 시스템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1926년에서 만든 국도 체계였죠. 인터스테이트는 이걸 확장하고 연결한 겁니다. 문제는 주마다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주에서는 4차로, 어떤 주에서는 6차로였어요. 터널 규격도 달랐고 교량 하중 기준도 달랐습니다. 나중에 연결하려니 복잡해졌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전국을 하나로 설계했어요. 표준 규격에서 정했습니다. 차로 폭 3.6m, 최소 곡선 반경 300에서 600m, 설계 속도 시속 80에서 120km로 통일했죠. 왕복 4차로에서 시작했지만 확장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교량은 6차로 하중을 견디도록 만들었어요. 터널도 나중에 확장할 수 있게 여유를 뒀습니다. 관리 구조도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1969년에서 설립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개통 1년 전이었죠. 건설과 동시에 관리 주체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주마다 따로 관리합니다. 건설할 때부터 각 주에서 책임졌어요. 연방정부는 예산만 지원했습니다. 관리는 주정부 몫이었죠. 한국은 중앙집중관리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을 통합관리해요. 기준이 통일되고 의사결정에서 빨랐습니다. 이 차이에서 지금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77,540km를 35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0개 주에서 각자 관리하다 보니 통일성에서 없어요. 주마다 통행료 체계에서 다르고 유지보수 기준도 다르고 정보 시스템도 다릅니다. 한국은 5,016km를 5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조직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다 보니 전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CCTV, VMS, 하이패스, 휴게소가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선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죠. 미국은 있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기존 US 하이웨이에서 있었어요. 기존 주 체계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확장했죠. 효율적이지만 한계에서 명확했습니다. 이건 비단 고속도로만의 문제에서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의 근본적 차이였어요. 한국은 1970년에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미 2000년을 내다봤습니다. 인구 증가, 자동차 보급, 물류 수요를 예측했어요. 그래서 확장 가능한 구조에서 설계했습니다. 미국은 1956년에 만들 때 당시 수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만큼 만들었어요. 나중에 부족하면 확장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50개 주에서 각자 확장하다 보니 균형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효율적입니다. 5,016km로 전국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었어요. 정체율 5% 미만입니다. 사고 대응 시간 38분 이하예요. 미국은 크지만 비효율적입니다. 77,540km인데 주요 구간 정체율 40%예요. 사고 대응 시간 90분 이상입니다.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31% 구간에서 손상된 포장면을 달립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교통공학자로서 20년 일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에서 없었거든요. 우리는 늘 큰 게 좋다 해서 믿었습니다. 77,540km에서 5,016km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에서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죠. 한국은 작지만 처음부터 통합 설계했습니다. 미국은 크지만 조각조각 이어붙였어요. 50년 후 한국 시스템에서 미국보다 4배 효율적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고속도로에서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죠. 설계부터 건설, 운영, 유지보수까지 모든 게 통합돼 있었어요. 미국 교통공학자로서 20년 일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크게,
더 빠르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효율적으로, 더 통합적으로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77,540km 고속도로에서 주요 구간 정체율 40%입니다. 한국은 5,016km에서 정체율 5% 미만이에요. 사고 대응 시간은 미국 90분, 한국 38분입니다. 통행료는 한국에서 킬당 95원, 일본은 255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에서 해외 사업을 시작했어요. 2024년 기준 누적 수주액 5,410억 원입니다. 15개국에서 23개 사업을 진행 중이죠. 최근에는 튀르키예에서 2.1조 원 규모 투자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단순 건설에서 아니에요. 설계, 건설, 운영, 유지 관리를 모두 맡는 통합 계약입니다.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수출하는 거죠.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페루 등에서도 한국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인정받은 겁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주마다 따로 관리합니다.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에서 있었지만 주 권한 문제에서 번번이 좌절됐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복잡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69년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면서 처음부터 통합관리 구조를 만들었어요. 55년 동안 한 조직에서 일관되게 관리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정리했습니다. 첫째, 통합 설계입니다. 처음부터 전국을 하나로 설계해요. 표준 규격을 정하고 확장을 고려합니다. 조각조각 이어 붙이지 않아요. 둘째, 중앙 집중 관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을 통합 관리해요. 의사결정에서 빠르고 기준에서 통일됩니다. 셋째, 교차 보조입니다. 수익 구간에서 적자 구간을 보전해요. 전체 효율을 우선합니다. 넷째, 지속적 투자입니다. 신규 건설과 유지 보수를 균형 있게 진행해요. 기술 개발에도 투자합니다. 다섯째, 데이터 통합입니다. CCTV, VMS, 관제 시스템에서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실시간 정보 공유해서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안 됩니다. 주마다 따로 설계하고, 따로 관리하고, 교차 보조 없고, 투자 부족하고, 데이터 분산돼 있어요. 50년 전 한국은 1인당 GDP 142달러였습니다. 미국의 3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자동차 보유 대수 6만 대, 도로 포장률 8%였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불가능하다에서 평가를 받으며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외국 차관 없이 순전히 내자로요. 2년 5개월 만에 428km를 완성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5,016km 고속도로망을 갖췄습니다. 전국에서 30분 생활권이에요. 정체율 5% 미만, 사고 대응 38분, 통행료 킬당 95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고속도로 시스템이죠. 미국은 어떤가요? 77,540km로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정체율 40%, 사고 대응 90분,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31% 구간에서 손상된 포장면을 달려요. 크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통합 설계했어요. 미국은 있는 것을 개선하며 조각조각 이어붙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교통공학자로서 20년 일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에서 없었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 시스템에서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 고속도로를 경험한 후 생각에서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 미래였습니다. 크기에서 아니라 효율입니다. 양에서 아니라 질이에요. 분산에서 아니라 통합입니다. 비행기에서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에서 보였어요. 공항 주변으로 고속도로망에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 분석 및 미국 적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요. 텍사스 교통국에서 제출할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쉰개주를 통합 관리하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많아요. CCTV 통합, VMS 표준화, 데이터 공유, 교차 보조 구조, 지속적 투자 같은 것들이죠. 이것만 해도 미국 고속도로 효율에서 크게 개선될 겁니다. 한국에서 1970년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428km를 완성했어요. 50년 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50년 전에서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에 서 있습니다. 처음 설계가 달라야 합니다.